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요. 일찌감치 결혼한 정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나오고 전 그 기집애가 드레스를 입기 전에 어떤 남자친구들을 만났는지 다 알고서도 형부에게 우리 정아를 잘 부탁한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도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로 아주 절친한 친구요. 부케를 받으면서 우리의 우정이 아주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제 친구 중에 정아가 가장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애도 가장 일찍 낳았어요. 제가 결혼을 하기도 전에 애를 낳았고 형제도 없는 제가 정아의 딸을 첫 조카라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일을 하느라 엄청나게 바빴는데 하루 종일 애를 보느라 지친 저의 절친 정아를 위해 종종 제 시간을 쪼개서 제 조카, 아니 정아의 애를 맡아주곤 했죠. 제가 애를 맡아주면 정아는 나가서 자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와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네 덕분에 숨통이 트인다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니까 정아가 저를 찾아와서 친정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애 한 번만 맡아줄 수 있냐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또 뭐라더라?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그랬었나? 이제는 다녀와서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해요. 우연히 다른 친구의 카카오톡을 보니까 병원에 간다던 정아가 그 친구랑 같이 카페에 갔더군요. 전화를 해서 따집니다. 정아야, 나는 시간이 남아들어서 네 애를 봐주고 있는 줄 아니? 나도 일하느라 바쁘고 힘들어. 하나밖에 없는 제 소중한 친구 정아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친구 사이에 그 정도도 이해를 못 해줘?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하고요.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구나. 아니, 호의가 계속되면 내가 호구인 줄 아는구나. 그 다음부터 다시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호의를 베풀지 않기로 다짐했죠. 아무리 잘해줘 봤자 정악골 나는구나 하고요. 사실 그렇게 호구꼴 되는 거 정아가 아니어도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요. 평생을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 걸로 둘째가람은 서러운 게 바로 저희 엄마거든요. 저희 엄마께서는 식당을 하세요. TV에도 나오고 나름대로 맛집이라고 해서 건물도 올리고 하는 그런 곳 있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전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나름대로 수저를 물고 태어난 꼴이죠. 식당이 하도 잘 되니까 저는 저희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요리를 따로 배우셨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밑으로 동생이 줄줄이 있었는데 집이 워낙 가난해서 동생들을 다른 집에 일을 하러 줄줄이 다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생들과 어린 나이에 헤어져서 사시게 됐었대요. 손님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식당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생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국의 북적거리는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배우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식당을 여시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동생들을 찾지는 못하셨지만 결국 지금 살고 계신 곳에 터를 잡게 되시고 오픈하신 식당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대박이 나고 여기서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저도 낳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인생이셨을 텐데요. 또 엄마 팔자에서 딱 하나 허락되지 않은 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고요? 바로 남편 복이요. 이혼하자. 반 갈라달라. 애 내가 키운다. 그런 소리 안 할 테니까 2호점 낸 거 그거 하나만 가져갈게. 너 고생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면 나도 양심 있게 구는 거 아니야? 어디 감히 네가 내 딸을 입에 올려? 양심?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니? 오냐,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2호점 그거 너 줄 테니까 대신 내 가게 이름 절대 쓰지 마. 알겠어? 간판도 바꿔 달고 다시는 나랑 내 딸 눈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각서 쓰고 나가! 저희 아버지란 사람 어디서 논팽이 같은 인간 주워다가 카운터에 앉혀놓고 사람 만들어줬더니 사장 행세를 하면서 그새 바람이 난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 말로는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 재산 반 나눠달라 소리는 안 한다고. 아마 변호사 쓸 깜냥도 안 되고 써봤자 반 나누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때 막 냈던 2호점을 주면은 양육권도 재산권도 다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그랬답니다.
싸우면 그것마저 앉을 수 있었겠지만 더럽고 치사하기도 하고 더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자고 질질 끌지 말고 마무리를 했답니다. 대신에 엄마도 나름 머리를 쓰신 거죠. 간판은 바꿔달라고요. 이미 동네에 바람 펴놓고 2호점 달라고 징징거려서 저거 받아서 나갔다는 소문이 다 퍼졌는데 그 집 가겠어요? 엄마가 여기서 의리 가지고 장사한 세월이 몇십 년인데요. 그렇게 아버지가 2호점 받아서 나간 지 2달도 안 돼서 가게 쫄딱 망하고 헐값에 가게 내놓자마자 엄마가 그거 다시 인수해서 간판 바꿔 달고 다시 2호점을 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나름 빡센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버지 없어서 서러운 순간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단 1초도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 아버지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초만원 식당에 딸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줄 아세요? 또래 친구들은 어울려서 삼삼오오 카페 가서 파르페 먹고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저는 이제 막 낳은 애기 엄마처럼 손목 보호대 두르고 무거운 뚝배기를 낳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차라리 나도 다른 애들처럼 학원 다니겠다고 반항 아닌 반항을 해봤지만 집으로 날아온 성적표는 변명의 여지가 없더군요. 야, 학원도 뭔 기초가 있어야 보내든가 하지. 수학이 뭐 20점? 다음부터는 그냥 찍어라 찍어. 고심해서 풀지 말어 그냥. 너는 학원 보내달라고 하기 창피하지도 않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반이라도 가잖아요. 엄마가 악덕사장도 아니고 일하면 일하는 대로 최저시급 맞춰서 알바비도 잘 챙겨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엄청 부러워했어요. 미성년자 일 시켜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방학 때는 저를 조르고 졸라서 몇몇 친구들이 저희 식당에서 대타로 일을 하기도 했었죠. 부럽긴요 무슨. 20살이 되기도 전에 손목에 염자를 달고 살았어요. 알바비 차곡차곡 모으는 맛은 있었죠. 또래보다 돈이 많아서 펑펑 쓰고 살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요.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시간이 없다니까요. 학교 끝나고 식당으로 출근해서 식당 마감할 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씻고 나면 그냥 바로 기절. 돈 쓸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요. 엄마는 저에게 일을 시킨다기보다는 은근히 인수인계를 해주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제가 식당 일을 배워서 엄마한테 언젠가는 이 식당을 물려받길 원하시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죽어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학 점수가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식당 일만 죽어라고 했으니까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엄마야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미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편한 길을 가길 원하셨겠지만 원하는 대로 자라면 그게 자식이겠냐고요. 엄마가 서운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식당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서운해 좀 하지 마. 주말에 와서 알바할게. 알바비 안 받을게. 됐지? 회사 좀 다녀보고 진짜 너무 적성에 안 맞는다 싶으면 사직서 내고 다시 와서 식당에 아주 뼈를 묻을게. 그럼 됐지? 딸 독립하는데 배웅도 안 해줄 거야? 그럼 아주 속이 시원해? 서운해하는 엄마를 보는데 저라고 어디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식당에서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들이 너네 엄마 괜히 그런다고 얼른 가보라고 등을 떠밀어 주셔서 그렇게 제 독립이 시작됐었죠. 서운한 엄마한테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드디어 식당 일이 아닌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설렜다고요. 그것도 잠시였지만요. 차라리 엄마 돈 받고 일할 때가 좋았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집 식구 돈 받는 게 편했지 남의 돈 받는 건 배로 더 힘들다고. 주말에 엄마 식당 와서 테이블 벅벅 닦으면서 푸념을 하니까 엄마가 막 웃어요. 네 상사가 하루라도 더 갈궈서 빨리 때려치고 식당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요. 엄마의 바람은 아주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엄마 말처럼 대머리 부장님이 조금만 더 갈궜으면 엄마 식당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요. 제가 거기서 남편이랑 눈이 맞아버렸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3년 일찍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항상 회사에서 조심해야 하는 게 그거예요. 일 잘하면 다 멋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그때로 돌아가면 저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도 3년만 더 일하면 저 정도는 한다고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었는지. 제가 버벅이고 있으면 옆에 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쓱 도와주고 가고, 아침에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어깨 툭툭 치고 믹스커피 한 잔 쓱 놓고 가고, 사람이 그렇게 사소하게 챙겨주는 것들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졸졸 쫓아다니다 보니까 회사 안이 아니라 밖에서도 만나는 사이가 됐죠. 나름대로 남편을 꼬셔본다고 우리 엄마가 주말에 식당 하는데 진짜 맛있다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은근슬쩍 엄마한테 주말에 인사도 시켰다니까요. 아이고 훤칠하네. 부모님은 뭐 하시고. 메뉴판 봐요. 우리 집이 복분자도 맛있는데 차 가지고 왔어요? 여기 위층에 올라간 방도 많어. 오늘 그냥 실컷 먹고 하루 자고 가. 어차피 내일 주말인데 뭐 어때? 그 엄마의 그 딸이잖아요. 엄마도 남편 보자마자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던 거죠. 저희 남편이 어른들이 딱 좋아하게 생겼거든요. 사람이 깔끔하고 단정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맨날 식당에 와서 일만 하니까 남자친구 데리고 올 틈이 있었겠냐고요. 식당 이모님들도 뭐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듯이 다 같이 와가지고 부모님은 뭐 하시냐, 뭐 이 왈가닥이 어디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냐. 제가 아무리 아직 사귀는 사이 아니니까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말라고 사람 체한다고 해방을 놓는데도 남편은 또 거기서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아줌마들 주식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겠냐고요. 이건 뭐 인사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결혼 허락 프리패스죠, 프리패스. 누구 하나 사귀자는 얘기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엄마 식당에서 밥 한 번 먹고 나오니까 은근슬쩍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가 됐어요. 저희 집에는 언제 이사하러 갈 거냐고 그러더라니까요. 한참 회사가 바쁠 때여서 바쁜 일을 마치고 그 다음 달인가 남편 집에 인사를 하러 갔다 왔죠. 그때는 아버님도 회사를 다니실 때였고 남편 여동생 시누이도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고 어머님은 전업주부를 하고 계실 때였고 저희 집에는 엄마를 포함해서 죄다 식당 일을 하시는 이모들만 보고 살았었는데 다들 회사원이라고 하면서 명함을 탁 내미시니까 그것도 또 그건 나름대로 되게 멋있어 보이고 남편이 좋으니까 시댁도 괜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마냥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만 했는데 솔직히 결혼 준비하면서 그 직함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삔또가 상하기도 했어요.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도 했겠다. 서로 결혼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아니고 더 이상 미룰 게 뭐가 있냐면서 상견례 날짜가 순식간에 잡히게 됐죠.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놓고 나니까 이제 진짜 결혼을 한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상견례 전날 엄마랑 누워서 팩을 하면서 엄마는 나 시집 간다니까 안 서운하냐고 물어보니까 빨리 치워서 속이 시원하지 뭐가 서운하냐고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괜히 마음이 이상해서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고 훌쩍거려요. 진짜 시집을 가긴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오이팩 하다가 엄마랑 둘이 누워서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누워서 훌쩍거리면서 울었다니까요. 다음날 둘이 눈 퉁퉁 부어가지고 상견례장에 갔는데 거기서 시부모님 때문에 기분이 좀 상했었죠. 제가 예민했는지도 몰라도요.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한참 상의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잘 마무리됐어요. 제가 남편한테 미리 주의를 좀 줬죠. 다른 건 몰라도 엄마랑 아버지 이혼 얘기는 좀 안 나오게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미리 말씀 좀 해줘라 하고요. 다행히 그 말씀을 하시려다가 아차 싶으셨는지 참고 넘어가시는 것도 봤고요. 상견례 자리 무사히 잘 넘어가나 보다 싶었는데 식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엄마의 장사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결혼식 당시 저희 아버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영업에 한창 관심이 많은 시기셨거든요. 사돈 식당이 그렇게 잘 되신다면서요? 우리도 다 같이 한번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뭐 밥 팔아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왕 장사를 할 거면 좀 큰 걸 하시지. 그거 얼마나 법니까? 밥 한다는 얘기도 솔직히 기분이 상해서 빠직하고 올라왔지만 어른들이야 원체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가도 거 얼마나 버냐는 얘기까지는 완벽하게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얘기 같아서 솔직히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 확실히 서비스직은 서비스직인가 봐요. 저랑 같이 열받은 게 분명하신데 그래도 웃으면서 그걸로 건물을 벌써 2채나 세웠다면서 생각보다 엄청 크고 엄청 힘든 일이라고. 나중에 알바라도 오실 거면 아실 거라고 하고 반대로 아버님을 먹이시더라고요. 물 먹다가 너무 웃겨서 뱉을 뻔했잖아요. 그제서야 아버님도 민망하셨는지 큼큼하고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뭐 그 일이야 다 지나간 거기도 하고 다들 웃으면서 서로 사과하고 지나간 거니까 결혼 전에 살짝 기분 나빴던 에피소드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사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는 법이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 맞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머릿속에 있는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들 있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할 본격적인 저의 사연.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 겪었던 모든 서사들을 생각해 보면 이때부터 그냥 시댁은 딱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바보 같은 저는 사연을 쓰는 지금에서야 퍼즐 조각을 맞춰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병, 주식병 다들 들어보셨죠? 뒤에 왜 병이라는 단어가 붙겠습니까? 오죽하면 사업이랑 주식은 도박이나 다름없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라고요. 사업이랑 주식에 한번 미쳐서 눈이 돌아가면 내 돈이 없으면 남의 돈까지 끌어다가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말이 결국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그야말로 병수발을 드는 입장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 끔찍한 투병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 지독한 역병의 시작은 아버님이셨습니다. 아니, 글쎄, 이건 무조건 하면 되는 거라니까. 아, 당신 김 사장 알지? 아, 왜 지난번에 나랑 같이 봤었잖아. 내가 그 자주 얘기하는 그 마누라랑 맨날 해외로 골프 치러 간다는 그 인간. 걔가 이거 해가지고 돈 맛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주 모임 나올 때마다 돈돈거리는 게 꼴보기 싫어 죽겠다니까. 이번에 얼굴에 뭘 그렇게 맞았는지 주름이 하나도 없는데 뭐 얼굴에 실을 넣고 쭉 잡아당겼다고 그러든가. 하여튼 이번에 대리점에 물건까지 싹 들어간 게 하나 나왔다고. 죽어도 말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을 내가 거기다가 술을 몇 병을 들이부었는 줄 알아? 술값을 얼마나 썼는데. 하여튼 겨우겨우 알아낸 정보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부동산까지 가서 확인 다 하고 왔어요. 아니 근데 그게 믿을 만한 정보는 맞아? 아니 그래서 그게 대체 얼만데? 당신 퇴직금 다 해봤자 얼마 없잖아. 나도 돈 없어. 아 너네도 지금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없을 거 아니야? 토요일 아침에 남편과 저 시누이까지 온 가족들을 다 소집시키신 아버지는 대체 금요일 저녁에 술을 얼마나 드신 건지 아직도 술 냄새가 펄펄 나는 상태로 저희에게 사업 계획 발표를 시작하시더군요. 말이 좋아 사업 계획이지 어제 저녁 술자리 고급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버지 사업에 보탤 돈이 없다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요. 이건 뭐 있다고 해도 없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보다 몇 해 먼저 퇴직하신 직장 동료분께서 헬스장과 카페를 운영하면서 의류와 회원권까지 판매하는 복합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그걸로 수익을 꽤나 보고 계셔서 아버님도 이건 매장만 오픈하면 되는 거다. 지금 당장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가게를 열어야 한다.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눈치였어요. 아버님,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 받는다고 하셔도 지금 당장 자금이 얼마 마련될지 확인부터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걱정돼서요. 지금 아버님 퇴직금을 계약금으로 먼저 넣는 건 너무 성급한 결정인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알아보고 계약은 천천히 진행하는 게 어떠세요? 예, 넌 지금 네 아버지 하시는 말씀 못 들었니? 이게 그냥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잖아. 얘기 들어보니까 빨리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금방 채갈 수 있는 자리 같은데 이런 건 나왔을 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임자지. 가영아, 너 그래도 회사 꽤 오래 다니지 않았어?
너 회사 관두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냐? 회사 관두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잘 됐네. 일하지 말고 아버지 가게에서 카운터나 보고 앉아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 회원권 남는 거로 엄마랑 운동이나 하면 되겠네. 얘기만 들어도 왜 그렇게 불안한지, 안 그래도 퇴사하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신우이는 그러면 되겠다고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퇴사하기 전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좀 받아놔야겠다면서 은행 먼저 다녀오겠다고 가방을 챙겨서 쌩하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남편 쳐다보고 눈을 딱 감고 고개를 졌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라는 뜻이었죠. 저희는 이사하면서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끌어다 써서 이제 정말 10,000원 한 장 더 안 나온다고요. 아버님은 그런 저희를 보면서 너네는 지 복을 발로 걷어찬다고 그러셨죠. 대체 뭔 복을 누가 걷어차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전 정말 저희 시댁 식구들 마지막까지 뜯어 말렸어요. 영화 타짜 보셨죠? 왜 도박판에 들어앉으려는 사람 옆에서 비서가 그러거든요.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박은 재미로만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미 눈이 돌아간 사람은 혀를 쯧 차면서 팔을 뿌리치고 그냥 판때기에 가서 앉아버리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발 생각 좀 더 해보시라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주변 사람 말만 믿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덜컥 시작하냐고요. 남편도 옆에서 평생을 일한 퇴직금 이러다가 다 날리면 어떻게 하시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아니면 이 돈이 마치 휴지 조각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시는 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진짜 역병이 아니면 뭐란 말이에요. 결국 남편과 저의 만류에도 시댁 식구들은 대리점을 얻게 됐어요. 겉으로 볼 땐 그럴싸해요. 당연하죠.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만데요. 하지만 실상은 빚더미인 거예요. 거기 시아버지 사업자 대출 들어갔죠. 퇴직금 다 들어갔죠. 시어머니 갯돈 들어갔죠. 시누이 대출금에 퇴직금 들어갔죠. 겉으로 볼 땐 예쁜 쇼윈도우에 다 같이 유니폼 멋지게 차려입고 있는데 까딱해서 휘청하기라도 하면 다 같이 묻히기 딱 좋은 묘짤인 거예요. 볼 때마다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불안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사람이 불안한 건요. 그게 가깝든 멀든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가 됐든 우선 피하고 보라고 몸과 정신이 본능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닐까 싶었죠. 다들 기억하시죠? 코로나요.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대리점을 열자마자 찾아왔는지 처음에는 반짝 힘들고 말 줄 알았었어요. 그렇게 길게 갈 줄 몰랐죠.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헬스장이 진짜 힘들었잖아요. 샤워 시설도 전부 폐쇄하고 아마 전국에 있는 헬스장 중에 문 안 닫은 곳 찾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바쁘긴 엄청 바빴죠. 다른 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특가로 뿌렸던 회원권을 환불해 주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버님도 완전히 사색이 되셨죠.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다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퇴직금은 저기 다 들어가 있고 월세도 내야지 대출 이자는 감당이 안 되지 손님은커녕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안 보이는 수준이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는지 한 달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생겨 눈에 다 보일 정도더라고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나라에서 주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가 그게 있던데 나도 그거 받을 수 있는 거냐? 핸드폰으로 뭐 신청하는 거라고 하는데 인증번호인가 뭔가 그걸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애들한테 부탁했다가 괜히 걱정할까 싶어서 너한테 전화했다. 너 안 바쁠 때 헬스장에 좀 잠깐 들려서 나 그거 신청 좀 해다오. 목소리에 어찌나 힘이 없으신지 그러게 만류를 할 때 좀 들으시지. 한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래도 식구잖아요. 어떻게 마냥 미워만 하겠어요. 일이 끝나자마자 헬스장으로 달려갔죠. 그새 얼굴이 더 헬쓱해져서 있으시더라고요. 아버님 핸드폰으로 우선 재난지원금 신청해드리고 이 앞에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자고 모시고 갔어요. 이미 시어머니는 속이 상해서 집에 알아 누워 계시고 시누이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코로나 빨리 안 끝나요.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왜 나눠주고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버티면서 이거 지원금 타면서 어떻게 월세랑 대출이자 다 내실 거예요? 얼른 폐업 신고하세요. 폐업 신고하시고 기구 다 파시고 건질 수 있는 거라도 빨리 건지세요. 아버님이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국물을 뜨시다 말고 뚝배기에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막 쳐다보고 저도 괜히 울컥해가지고 휴지를 막 뽑아가지고 아버님한테 건네드렸죠. 아버님이 꺼이꺼이 우시면서 그래요. 본인도 그래야 하는 걸 아는데 몇십 년 동안 회사 생활 했던 거 여기 다 쏟아부어 놓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걸 전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처럼 그게 잘 안 되신다면서요. 괜히 본인이 고집 부려서 가족들 다 같이 똥통에 빠뜨린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고. 가장인데 이게 뭐냐고요. 식당에 있는 사람들도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다들 아는 거죠.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면서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탁 내려놨어요. 그때는 남편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저 혼자서 그냥 한 결정이었죠.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우시던 아버님이 고개를 드시고 이게 뭐냐고 통장을 집어 드셨습니다. 아버님, 저 이거 원호 씨도 몰라요. 아버님이 몇십 년 동안 회사 생활 했던 거 다 쏟아부으셨던 것처럼 전 이게 제 청춘 다 쏟아부은 돈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살 때 이 돈은 못 내놨어요. 애들 학교 끝나고 웃으면서 놀러 다닐 때 저 엄마 식당에서 팔목 아작나면서 뚝배기 옮기면서 번 돈 안 쓰고 모아둔 거예요. 이거 저 진짜 죽기보다 내놓기 싫은데 드리는 거예요. 아버님이 또 눈물을 쏟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염치 없게 본인이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제가 통장을 아버님 손에 쥐어드리면서 눈물이 흐르는 걸 막 닦아요. 그래도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 이 돈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랑 동업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저 맛집 사장님 딸인 거. 아버님 헬스장 하시는 거 보니까 장사 잘하시더라고요. 저 친정엄마 닮아서 요리 잘하고 아버님은 장사 잘하시고 같이 열심히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욕심내지 말고 각자 잘하는 거 하면서 같이 이겨내봐요, 아버님.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같이 열심히 살아봐요. 국밥집에서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통장 같이 손에 쥐고 그렇게 같이 펑펑 울었다니까요. 거기서 국밥 먹고 있던 손님들도 저희 보고 울고불고 가게에 있는 손님들이 아버님한테 좋은 며느리 뒀다고 가게 열면 꼭 갈 테니까 연락 달라고 명함까지 주고 가실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아버님은 국밥집에서 쫄딱 망한 헬스장의 폐업을 결정하고 얼렁뚱땅 며느리와 함께 구두 계약으로 백반집의 동업자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도 깜짝 놀랐죠. 특히 저희 엄마는 엄청나게 서운해하셨어요. 엄마 식당은 그렇게 안 물려받는다고 하더니 너네 시아버지랑 백반집 차리려고 그랬냐? 기가 막혀서 정말. 엄마, 그래도 당장 식구가 죽게 생겼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리곤 봐야 될 거 아니야. 나 이 집 딸내미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거니까 엄마 손맛 못 물려받았다고 소문나기 싫으면 많이 좀 알려줘. 미안해 엄마. 시아버지 늙어서 기력 딸리면 여기로 넘어올게. 됐어 이 기집애야. 마감하면 가게로 와. 장사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엄마 말대로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과 저는 엄마네 가게가 마감을 한 시간에 찾아가 음식과 밑반찬, 가게 운영을 배우며 오픈 준비를 차근히 해나갔습니다. 저보다도 아버님이 더 열정적이셨어요. 천천히 차근차근 해보자는 제 말을 누구보다 잘 실천하고 계셨죠. 거의 수험생처럼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신 모습을 보면서 짠하기도 하고 가게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폐업 결정을 빠르게 했기에 간신히 빚은 털어낼 수 있었지만 이미 한 번 망해본 경험도 돈을 잃어본 경험도 있었기에 이번 회도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하는 불신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때랑 다를 거니까 오픈하고 나면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시면 안 된다. 잘 도와주셔야 한다. 제가 기운을 아무리 넣어드리고 해도 어디 한번 잘해봐라 하는 시큰둥한 반응이셨죠.
신우이는 신기하게 참 취업은 잘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니 어디 중소기업의 격리로 금방 또 취업을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굳이 하겠다고 하니 말리진 않았지만 나중에 일손 바빠져서 알바 필요하면 그때는 꼭 도와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굳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기도 뭔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슬며시 물어보기에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그냥 다니던 회사나 제발 잘 다녀달라고요. 그래도 집안에 직장인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머쓱하게 웃던 남편이 쭈뼛쭈뼛 저한테 쇼핑백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뭐 명품백 선물이라도 주려나 싶어서 열어보고 한박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저희 남편이 명품백 선물 주는 사람이었던가요? 엄청나게 비싼 홍삼 세트더라고요. 당신 요즘 계속 식당 오픈 준비한다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우리 가족들 때문에 시집 오고 나서 계속 고생만 시키는데 뭐 하나 제대로 챙겨주는 것도 없어서 다음엔 진짜로 이 색깔이랑 똑같은 명품백 사줄게. 그리고 고마워. 당신 덕분에 아버지가 요즘 매일 웃어. 나는 평생을 노력해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아드렸는데 당신이 시집 오고 나서 그걸 단박에 찾아드렸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당신 같은 여자랑 살고 있는 것 같아. 다음에 태어나면 나처럼 미련하고 답답한 놈 만나지 말고 눈치도 빠르고 괜찮은 놈 만나서 호강만 하고 살아. 프로포즈 받을 때도 한 번을 안 울었는데 요즘 계속 고생을 해서 그런지 홍삼을 받았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괜히 아버님 거는 샀냐고 틱틱거리면서 다음 생에도 나 아니면 누가 너같이 미련한 인간이 데리고 사냐고 가게 열면 회사 사람들이랑 많이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들의 노력과 고생이 담겨있는 식당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됐어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전날 너무 긴장돼서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꿈을 꿔서 몇 번이나 잠에서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 어땠냐고요? 대박, 그것도 초대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픈빨인 줄로만 알았어요. 오픈 날에도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피크타임인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바깥에 줄을 길게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손님이 많은 통에 아르바이트를 몇 명이나 쓰고 브레이크 타임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할 정도였죠. 첫 달 아버님과 다 같이 모여서 매출 정산을 하는데 헬스장을 운영할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액수가 찍혔습니다. 아버님이 오열을 하셨어요. 제 손을 꼭 붙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개까지 숙여가며 인사를 하는데 저도 그런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가게도 서서히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자의 손님은 끊이지 않았고 이제는 친정엄마가 저희 식당을 슬슬 경쟁업체로 인식하실 정도로 식당이 꽤나 커졌으니 저도 제 식당에 자부심을 가질 정도였죠. 워낙 규모가 커지고 손님이 많아지기도 했고 이번에 가맹점 개발을 제안받은 터라서 직원들을 추가적으로 구인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식당 일을 같이 하겠다고 먼저 나섰습니다. 너 혹시 처음에 식당 오픈할 때 네가 같이 일하자고 얘기했는데 내가 시큰둥했다고 그거 마음에 담고 있는 거니? 아니 시댁 식구들이 나가서 일을 도와주겠다고 가면 감사합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뭘 우물쭈물이야? 그리고 엄연히 따지고 들면 이게 너 혼자 운영하는 식당이야? 내가 왜 너한테 이런 거 하나하나 허락을 받아야 되니? 이거 내 남편 식당이야. 이게 은근히 보면 사장이라고 자기 시어머니 무시하려고 드는 것 같아. 여보, 나랑 가영이 다음 주부터 출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이 사람이 뭐 회사가 그렇게 주먹국인 줄 알아? 나온다 하면 나오고 관둔다 하면 관두게. 우리도 다 이력서 받고 면접 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 뽑는 거야. 그리고 엄연히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 쌤이 너도 출근하고 싶으면 이력서 제대로 써가지고 와서 세훈이한테 내고 제대로 면접 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선뜻 쓰지 못했던 건 그런 이유였습니다. 제가 가게에 없을 때 두 사람은 내가 여기 대표 아내다, 대표 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직원들을 종종 지나치게 사적으로 대하신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회사의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오게 되면 자칫 직원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까 싶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죠. 다행히 아버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따끔한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제가 중간에서 마음이 상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일이 제대로 마음이 상하신 모양이더군요. 평소에 그러지 않았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가 제가 중간에서 구워 삶았기 때문이라 확신하신 모양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그깟 식당 하나 운영하는 주제에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내버려뒀다간 아주 이 집을 통째로 집어삼킬지도 모른다고요. 공교롭게도 그 난리가 났던 건 어머님과 아버님의 결혼기념일 날이었습니다.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긴 한 건지 제가 가게로 꽃 배달을 시켰고 꽃이 도착했는데 이게 웬 꽃이냐고 의아한 눈치신 아버지의 등을 아프지 않게 손바닥으로 때렸죠. 아버님 결혼기념일이에요 하니까 그제서야 깜짝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오늘은 마감 정리 제가 하겠다고 얼른 일찍 집에 들어가 보시라고 아버님 등을 떠밀었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은 기분이다 싶어 직원들도 일찌감치 집에 들어가 보라고 집에 보내놓고 혼자 노래를 틀어놓고 문을 잠가놓고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주먹으로 가게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끔 마감을 한지 모르고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손님들이 있기에 당연히 손님인 줄 알고 안내를 하러 문 쪽으로 다가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아버님 방금 집으로 가셨는데요. 아버님 집에 들어가고 계신다는 전화 받고 왔다. 둘이 얘기하러 온 거니까 앉거라. 저랑 둘이 얘기를 하러 오신 거라는 어머님은 제 앞에 서류 봉투를 탁 하고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거 이력서인 줄 알았어요. 왜 지난번에 아버님께서 일하고 싶으시면 이력서 써서 제대로 면접 보라고 그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셨구나 싶어서요. 어머님 이력서 얘기는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가족이라고 하면 불편해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력서는 뭔 이력서야? 내가 지금 너한테 면접 보러 온 줄 아니? 기가 막혀서. 네 건방짐이 그렇게 하늘을 찌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다. 됐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니? 아는 언니 아들이 변호사라서 물어보니까 식당 반으로 갈라주면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갈라주고 이혼해라. 애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다 싶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가 했던 얘기인데 싶더라고요.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봐도 기가 막혀서 어머님이 가져오신 봉투를 열어봤어요. 이혼 신고서더라고요. 지금 저랑 뭐 하시자는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들었니? 이젠 넌 쓸모없어졌다고.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하거라. 됐어. 그냥 네 인적사항만 여기다 적어. 진짜 헛웃음 나오던데요.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누굴 자기랑 동급으로 보는 건가. 아무리 사람을 등신으로 알아도 유분수지 싶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제 인감도장까지 찍어드렸습니다. 급하게 서류를 챙긴 시어머니가 이제는 더 볼 일 없겠다면서 재산 분할 관련된 서류는 나중에 퀵으로 보내라면서 급히 자리를 뜨더군요. 아무리 평생을 집에서 살림만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한치 앞만 생각하고 멍청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내일 아침 일찍 저와 동사무소에 가야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전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는 대신 절대 어머님께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말만 했죠.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직원들에게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가게 문을 닫게 됐다는 연락을 돌리고 아버님께도 급히 연락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고 가게로 오시는 대신 지금 바로 동사무소로 와달라고요. 그때가 8시 반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저까지 동사무소 문을 열기도 전에 세 식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충격 발표를 했어요.
9시에 어머님이 저랑 남편 이혼 서류 제출하러 여기로 오실 거예요. 어제 저한테 이혼 서류 받아가셨어요. 이제 제가 쓸모 없어졌다고 식당 딱 절반으로 가르고 본인 아들이랑 이혼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9시에 이 자리에 어머님이 나타나시면 어머님이 들고 계신 서류 확인해 보세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설마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희는 동사무소 뒤편에 숨어서 9시가 되길 기다렸고 9시가 되자 귀신같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주위를 살피면서 서류 봉투를 들고 등장했어요.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고 남편은 앞으로 뛰쳐나가서 그 앞을 막아섰죠. 남편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면서 뒤로 나동그라치셨습니다.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실이에요? 저랑 이 사람 이혼시키려고 하신 거 정말 사실이냐고요? 이 서류 당장 줘보세요. 남편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리던 시어머니에게서 남편은 서류 봉투를 빼앗았고 시아버지께서도 그 옆에 서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찢어서 안에 있는 종이 뭉치를 확인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그 종이를 확인하는 순간 진짜 동시에 헛웃음을 터뜨렸잖아요. 이혼 신고서에는 어제 제가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어놓은 부분 말고 비어있던 남편 란에 빼곡하게 남편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글씨가 아닌 어머님의 글씨로 말입니다. 심지어 서명란에는 어머니의 글씨체로 남편의 이름이 정자로 적혀 있기까지 했어요. 대체 이렇게까지 하셔서 얻는 게 뭔데요? 이 사람이랑 저랑 이혼시키셔서 어머니가 얻는 게 뭐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추접스럽게 구시는 건데요? 이 기집애가 날 먼저 무시했단 말이야. 사장이랍시고. 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넌 네 엄마가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그런 여자를 마누라로 감싸고 살고 싶니? 넌 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냔 말이야. 아이고, 여보. 당신 아들 좀 뭐라고 해봐.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어? 당신이 뭐라고 좀 해달라고. 시아버지는 말없이 동사무소에 들어가 종이와 펜을 들고 나오셔서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모두 당황해서 그런 시아버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까끌한 아스팔트 바닥에서 뭘 마구 적으신 시아버지께서 그 종이와 펜을 시어머니에게 내미셨어요. 종이를 받아든 시어머니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지르면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대체 뭔가 했더니 시아버지가 작성하신 건 이혼 신고서였어요. 동사무소에 들어가셔서 이혼 신고서를 가지고 나오셔서 바닥에서 작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내가 죽기 직전에 나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 사람을 감히 내칠 생각을 해? 이 애를 건드리는 건 날 건드리는 소리밖에 안 돼. 난 그런 사람이랑 절대 얼굴 맞대고 못 살아. 작성해.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정을 생각해서 구질구질하게 소송까지는 안 가는 줄 알아.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니네 엄마 부축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생각 없는 짓 했으면 너도 책임을 져야지. 아빠 따라서 올 생각하지 말고 너도 엄마 옆에서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 거기 양육 부모 적는 난 있지? 작성해. 뭐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늘 다정하신 아버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신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제서야 어머님과 시누이가 무릎을 꿇고 막 빌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며느리 기강 좀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너무 과하게 행동한 것 같다면서 제 손을 붙잡고 아버님 좀 한 번만 말려달라고, 말려는 이혼해서 살 수 없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정말 아스팔트 바닥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주고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얼른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일어나지도 못하게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고요.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한 번만 봐줘. 응?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일하면 하고 그 가게에서 월급 안 받아도 일한다. 정말로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여보.
아가,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문서 위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이혼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들 이혼 서류를 위조할 생각을 해? 만에 하나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오늘 동사무소 직원이 그 이혼 서류 그대로 접수해주기라도 했으면 당신 아들 평생 이혼남 꼬리표 붙들고 사는 건 괜찮고 당신 이혼녀 소리 듣고 사는 건 무섭고 그렇게 무식하고 끔찍한 생각을 하고 사는 여자랑 나 더는 못 살아. 내 생각엔 변함이 없으니까 서류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찢어봐. 난 100장이고 1000장이고 다 써가지고 올 테니까. 가자. 가게 열어야지. 엉엉 울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뒤로하고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의 손을 붙잡고 가게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뭐가 어떻게 지나간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직도 멍한 제 손을 붙잡고 시아버지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이게 내가 사과를 한다고 될 일인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미안하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국 내가 저렇게 만들었나 싶어. 용서가 안 되겠지만 용서를 할 필요도 없지만 그저 네가 이 일로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우리 아들도 엄마가 저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편의 물음에 아버님은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괜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날 어머님이 가게로 오셨을 때 괜히 더 세게 들이받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치만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었다면 그냥 거기서 터진 게 차라리 나았다 싶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은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잘 모르겠다 싶기도 해요. 엄마한테도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불같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덤덤하시더라고요. 원래 여자들은 나이가 많으면 쓸데없는 데서 질투가 많아진다면서요. 엄마 보라고 네가 시아버지랑 냉큼 가서 가게 차리고 있는 데서 진짜로 질투하지 않았냐면서요. 그래도 이혼 서류 위조해서 제출하려고 했던 건 너무 막장이라고 시원하게 욕은 해주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이혼하게 생겼다고 찝찝해 죽겠다고 괴로워하시니까 이혼한 인간들은 결혼기념일이든 크리스마스든 언젠가 이혼할 팔자라고 괜히 마음 쓰지 말라고 위로도 해주셨습니다. 저 한결 마음 편하게 지내도 되는 걸까 싶어요. 마음이 참 무겁고 심란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착하고 순둥한 며느리로 잘 지내왔었는데 정말로 호구가 될 뻔했었다가 잘 빠져나온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다가도 그냥 계속 호구 며느리로 살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냥 저 시원하게 잘 들이받았다고 앞으로도 시아버지랑 알콩달콩 그렇게 하던 대로 잘 살라고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쩌면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얘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기집애 너 그냥 잘했다고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오며 가며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인연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귀중한 보물이니까요.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의 주부입니다. 저는 당뇨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당뇨는 유전적 질환이 강한 병이라 부모님께서 당뇨면 아이는 약 60에서 80%의 확률로 당뇨에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저 역시 아주 어릴 때 소아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뇨였으니 항상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사셨고 저 역시 부모님을 따라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죠. 전 부모님을 따라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운동도 안 해본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가방에는 항상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저혈당 때문에 당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음료수 같은 것들이 있었죠. 다른 친구들에게 초콜릿이나 사탕은 간식이었지만 저에겐 생존 키트 같은 물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소아당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이런 말을 듣고는 했어요.
아유, 소화당뇨? 세상에, 그럼, 이런 건 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간식거리보다는 밥을 먹어야지. 이런 걸 먹으니까 당뇨에 걸리는 거야. 당뇨? 아유, 그러면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데, 주머니에 사탕이며 초콜릿이며, 너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일찍 죽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 몇 번이고 제 소아당뇨는 유전적인 질병으로 인해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남 얘기 좋아하는 동네 아줌마들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막 키워서 어린애가 벌써부터 당뇨라고 쑥덕거리시고는 했습니다. 뭐 지금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 큰 지금도 종종 그런 소리를 듣곤 하는데 그때 어른들은 소아당뇨라는 게 유전적인 게 아니라 제가 간식거리를 많이 먹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도 요즘은 TV 매체나 유튜브에서 당뇨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서 제 고충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저의 당뇨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며 제 주머니에 사탕이나 초콜릿이 떨어지면 넣어주시고 항상 냉장고에 저를 위해 포도주스를 채워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요. 저와 남편은 아주 어렸을 때 동네 소꿉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같은 반이 됐던 친구였죠. 제 소아당뇨 사실도 알고 있어서 친구들이 제 사탕이나 초콜릿을 다 뺏어가면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친구들 몰래 저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쥐어주던 친구였습니다. 남편과는 중학생도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됐죠. 비록 남녀 분반으로 진행되던 학교였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저를 챙겨주던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학교 중앙 계단을 청소하다가 제가 저혈당이 와서 쓰러졌는데 그런 저를 업고 양호실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가장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주고 아껴주던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반해서 제가 중학교 때는 남편에게 좋아한다고 졸졸졸졸 쫓아다녔던 적도 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이성으로 보기보단 동생쯤으로 보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동생이 둘 있었는데 첫째 동생인 도련님은 몸이 건강해서 걱정 없었지만 돌아가신 아가씨는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시어머니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셔서 조산을 했고 심장이 좋지 않아서 아주 어린 갓난아기 시절부터 수술을 하는 등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7살 생일 전에 병으로 천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 동생이 있었다 보니까 남편은 저를 보면 여동생이 생각난다며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여동생을 보는 마음이라고 선을 그었죠. 전 그런 남편의 말에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남편에게 되려 틱틱거리기도 했지만 까칠하게 구는 저에게 마냥 상냥한 남편이 좋았고요. 제 짝사랑이 끝나갈 때쯤 저희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여고, 남편은 남고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악몽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래보다 작은 키, 작은 몸무게에 오랜 질병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도 저를 좀 조심스럽게 대하셨죠. 게다가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양호실에 가야 했어요. 그때쯤 몸도 많이 안 좋아져서 학교를 결석하거나 수업 중에 조퇴하는 일도 많았죠. 심지어 체육 시간에 쓰러지는 일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가면 따돌림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갑자기 저를 멀리하고 가만히 있던 체육복과 교과서들이 사라지더니 책상에 하나 둘쯤 저를 비난하는 낙서가 늘어날 때쯤 사건이 벌어졌어요. 선생님, 지연아 왔어? 사실 양호실에 가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건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학하는 첫날 제 진단서를 모두 떼신 엄마는 양호 선생님을 찾아갔고 약 1시간 정도 양호 선생님과 상담을 하셨어요. 다행히 양호 선생님은 그런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화장실에서 맞지 말고 양호실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전 항상 양호실에 가서 주사를 맞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주사가 든 손가방을 들고 양호실로 가서 주사를 맞기 위해 자리에 앉아 양호 선생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가방을 열었는데 분명 학교에 등교해서 확인했을 땐 있었던 주사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연아, 왜 그래? 주사 안 가져왔어? 선생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저를 보면서 물으셨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저희 엄마가 챙겨주셨고, 오늘 등교하고 자리에 앉으면서 있는 거 확인했는데. 제 말에 양호 선생님은 표정이 굳더니 바로 저에게 조퇴증을 적어주셨어요. 이미 점심을 먹고 온 상태라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태였거든요. 결국 그날 조퇴하고 집에 돌아온 저를 맞이한 엄마는 그 다음날 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셨고 수업 시간이 끝났을 늦은 오후에 저를 데리고 학교에 찾아가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긴 상담을 하셨습니다. 주사기를 훔쳐간 범인은 같은 반에서 다른 친구들 돈을 뜯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는 양아치들이었어요. 그동안 제 교과서를 가져가고 체육복도 훔쳐간 것도 모두 그 애들이었죠. 괴롭힘의 이유를 들어보려고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맨날 약한 척하고 조퇴하고 학교를 안 나온다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가끔씩 아빠가 데려오지 못하는 날 제가 종종 버스를 타고 학교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예쁜 척을 하면서 다른 학교 남자애들한테 꼬리치는 게 꼴보기 싫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와 엄마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할 말을 잃었죠.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걸 훔쳐갈 수가 있어? 너희 그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렸죠. 아, 선생님은 왜 맨날 쟤만 특별 취급인데요? 맞아요. 체육 시간에도 조금만 힘든 거 하면 자기 힘들다고 맨날 그늘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양호실 가고 조퇴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한 척은 어찌나 하든지. 그리고 어쩌다 수업 다 듣고 학교 가는 날이면 버스 정류장에서 얼마나 끼를 부리는지 아세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이 됐지만 계속되는 괴롭힘에 그해 겨울 저는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한 기피증까지 시달리던 저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잠만 자는 저를 본 부모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걱정되셔서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저를 억지로 정신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간 정신병원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를 무조건 정신병이 있는 사람 취급하며 약을 먹어야 하고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제 속에 있는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자기 잘난 듯이 자기 얘기만 하는 의사에 저는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진료를 거부하며 방 문까지 굳게 잠궈버린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학교를 자퇴해야만 했던 제 사정을 들은 남편은 종종 저를 찾아와 좋은 내용의 소설책이 나왔다면서 책을 선물해 주기도 했고 자기 문제집 사야 하니 같이 가자고 하면서 저를 서점에 데리고 가기도 했고 기분 전환을 해야 한다며 영화관, 도서관도 같이 다녀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남편을 따라 다시 세상 밖으로 조금씩 발을 내딛는 걸 본 저희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하셨어요. 저를 한국에 있는 학교에 다시 입학시키는 게 아니라 유학을 보내는 걸로요. 물론 부모님도 함께 가시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저희 가족 모두 캐나다로 저 하나 때문에 이민을 가는 거였어요. 진짜 가는 거야? 가야지. 그동안 고마웠어. 이민 가기 전날 저를 집 앞으로 불러낸 남편은 이별 선물이라며 간식이 든 예쁜 주머니를 선물해 줬습니다. 참 남편다운 선물이 얼마나 웃기던지.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지고 메일로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눴지만 몸도 멀고 너무 다른 시차에 메일을 주고받는 간격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메일을 주고받는 것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년. 제가 이곳에서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막 사회초년생으로 취업을 해서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남의 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오는 스트레스와 인종차별에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든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인종차별은 정말 일상이었거든요. 그나마 저희 집에 돈이 있었으니 치안이 좋은 곳으로 왔고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있어서 다행이지 치안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거나 이웃에 좋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으면 벌써 몇십 번은 더 범죄에 노출됐었겠죠.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곳에 남아서 계속 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나라에서 부모님 없이 당장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에 수십 번을 고민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어요. 그렇게 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캐나다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유학을 준비할 때 부모님께서 아예 한국을 떠날 생각은 아니셨는지 전에 살던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 계셨고 저희 가족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주변도 많이 개발되고 사라지고 생기면서 제가 알던 동네와는 전혀 딴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물이 흐르던 하천은 언제 막았는지 그 위에 커다란 아파트들이 자리하고 있더군요. 한국에 돌아와 어릴 때 살던 집으로 들어가는 자연스럽게 옆집에 살던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괜히 싱숭생숭한 마음에 남편과 주고받았던 이메일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랬죠. 시차 적응도 하고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할 때쯤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놀러 오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시부모님은 나이를 먹어 노화가 찾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밝고 인자하신 얼굴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 아주 예쁜 아가씨가 됐네. 인기가 정말 많았겠는걸? 어휴, 제가 지연이야? 세상에, 우리 지연이 밖에서 보면 몰라볼 정도로 많이 컸구나.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면서도 내심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좋더군요. 그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남편의 얘기가 나왔어요. 안 그래도 오늘 승환이랑 승진이 데리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승환이 일 때문에 못 오고 승진이는 대학교 졸업반이라서 졸업 과제 때문에 같이 못 왔어. 아, 그래. 안 그래도 승환이한테 지연이 너도 같이 한국 왔다고 말했더니 자기 명함 주더라. 한번 연락해봐. 승환이한테 맛있는 거 얻어먹으렴. 그러시면서 남편의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 명함이 뭐라고 남편을 좋아했던 어린 시절처럼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마치 어렸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요. 한 일주일은 정말 연락을 해도 되는지 엄청 고민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밖에서 쇼핑을 하다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죠. 어지러운지 벽에 기대어 있으셔서 혹시 위급 상황인가 싶어 다가갔거든요. 처음에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도움이 필요하신 분 같아서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다가가 물었다가 얼굴을 봤는데 시어머니였으니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세상에,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큰 거리로 나와 119를 불러 상황 설명을 했고 구급차를 타고 보호자 신분으로 같이 병원에 갔죠.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했고 이석증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어지럼증이 심하시니 하루 정도는 입원을 권한다는 의사의 말에 전 알겠다고 대답했고요. 입원을 기다리는 동안 검사 후 지쳐서 의자에 기대어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다 지갑에 가지고 있던 남편의 명함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아, 승환아, 나야 지연이. 우연히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내가 모시고 병원으로 왔어. 입원을 해야 하는데 가족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병원이 어디야? 내가 금방 갈게. 저는 남편에게 병원의 이름과 위치를 알려줬고 남편은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고 저희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하루 입원하시고 퇴원을 하셨고 병원에서 지어오신 약을 꼬박꼬박 드시면서 다시 건강을 찾으셨어요. 그 일이 있고 종종 시어머니께서는 놀러 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물론 어릴 때처럼 옆집에서 사시는 건 아니었지만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저는 취업 전까지 종종 놀러 가서 말상대도 해드리고 같이 점심도 먹고 그랬어요. 그때쯤만 해도 저랑 남편이랑 아무 사이 아니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죠. 바쁘게 살았던 캐나다와는 다르게 한가한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밥을 사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네 덕분에 우리 엄마 늦지 않게 병원 가실 수 있었어.
돈 못 받고 계속 거기 계셨으면 쓰러졌을 거라고 하더라고. 우리 엄마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맛있는 거 사야지. 언제가 좋아? 뭐야, 대뜸 전화해서. 난 언제든 좋아. 지금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거든. 내가 시간 맞출게. 너 가능한 시간 문자로 보내줘. 제 말에 남편은 정말 자기가 가능한 시간을 문자로 보내줬고 정말 저희는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만나서 딱 밥만 먹고 좀 걷다가 헤어졌어요. 남편은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도 뭐했거든요. 저는 그게 남편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도 남편에게 관심이 없었고 남편도 저한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끝일 거라고 생각했던 만남이 2번, 3번이 되더니 어느 순간 매주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만나서 놀았으니 점점 더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무슨 사이야? 뭐가? 봐봐, 우리 매주 만나고 있지? 내가 매주 약속을 잡고 있으니까 매주 만나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만났어. 내가 크리스마스에 약속 잡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친구가 매주 약속을 잡아서 만나고 연인이나 가족들이랑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에도 1대1로 만나서 노냐고. 그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야? 이 대답을 듣는데 정말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긁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툭 결혼하자는 말을 하더군요. 우리 결혼하자. 뭐? 세상에 연애도 안 하고 있었는데 결혼부터 꺼내는 남자라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이 씩 웃으면서 제 손을 가져가더니 예쁜 금반지 하나를 제 왼쪽 약지에 끼워주면서 그러더군요. 사실 오늘 고백하려고 했는데 지연이 네가 이렇게 먼저 얘기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너 유학 가고 나 너 엄청 생각했어. 물론 넌 적응하느라 바쁘고 나도 수험생 생활하느라 자주 연락도 못했고 어느 순간 이메일도 끊겨서 그대로 끝이라고 생각했지. 엄마 통해서 너희 가족 다시 한국에 들어왔던 말을 들을 때도 믿기지 않았고. 그러다 널 다시 만났고 알게 모르게 변해져 있는 우리를 생각하니까 함께 보내지 못했던 10년이란 세월이 너무 아쉽더라. 그래서 그랬어. 매주 만나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던 10년이라는 세월을 얼른 만회하고 싶었거든. 바보. 지연아, 앞으로 남은 세월은 영원히 나랑 같이 해줄래? 그렇게 저는 남편의 소박한 청혼을 받았고 저희는 그 다음에 5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결혼한다는 말에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환영하셨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가 그때 아팠던 게 마치 이렇게 될 운명이었기 때문에 아팠던 거라며 어찌나 호쾌하게 웃으시던지. 너희 둘 내가 이어준 거다. 내가 그날 거기서 아파서 딱 지연이를 마주쳐서 지연이가 승환이 너한테 연락한 거잖아. 그건 맞는데 엄마는 아프면 제발 병원에 가요. 내가 그날 지연이 전화 받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요? 어머 얘는? 어쨌든 일이 이렇게 잘 풀렸으니까 됐잖아. 엄만 이제 멀쩡하고 너희는 이렇게 결혼하고. 어찌나 말을 잘하시던지 결국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했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릴 때도 남편이 저를 워낙 잘 챙겼던 걸 아시던 분이셔서 걱정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정말 친하게 지내시던 시부모님과 정말 가족이 되는 거라고 기뻐하시기도 하셨고요. 어찌됐든 부모님들께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웃음이 났어요. 도련님은 남편이 사귀자는 말이 아닌 결혼하자는 말을 했다는 걸 듣고 세상에서 제일 멋없는 청혼이라고 열심히 놀리더라고요. 와, 형 진짜 똥매너다. 세상에 나는 매주 누나 만나러 간다고 해서 벌써 연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난 절대 형처럼은 안 해야지. 뭐가 어째? 아니, 어떻게 좋아하는 여자에 비해서 무슨 사이냐고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얼마나 형이 누나한테 목석처럼 굴었으면
누나가 그랬겠어. 어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저를 보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누나, 미안해요. 이런 형이라서. 하지만 반품은 사양합니다. 한번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러는데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빵 터졌고 오직 남편만이 저걸 죽이냐 살리냐 하면서 한 번 더 웃음을 줬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남편은 제 당뇨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맞춰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인슐린 주사 꼭 맞으라고 얘기해주고 점심 먹고 걷기 운동이라도 했는지를 챙겨줬습니다. 집에 포도주스가 없으면 꼭 사들고 오고 초콜릿이든 사탕이든 떨어지지 않게 항상 준비해줬죠. 시부모님도 한결같으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분들이셨고 저희 부모님과도 친하셔서 항상 남편에게 저를 잘 챙겨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죠. 오히려 저희 부모님보다도 저를 챙겨주시려는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니 남편도 저절로 저희 부모님께 잘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남편을 봐왔으니 사위보다는 아들처럼 대하셨고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진 말이죠. 처음에 동서를 봤을 땐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남편이 도련님께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막말로 도련님이 남편보다 인물이 좋았거든요. 시어머님 말씀으론 도련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같은 날에는 선물도 많이 받아가지고 왔다고 했거든요. 남편 말에 의하면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여자친구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고 했으니 저도 도련님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에도 그러려니 했거든요. 아무튼 그 여자친구랑 잘 사귀는 것 같았는데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결혼 얘기가 나왔나 보더라고요. 도련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저희와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했다고 해요. 남편은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저에게 점심 먹었냐는 안부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고요. 그날 밤에 시어머니께서도 도련님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소녀같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세상에 맨날 여자친구 생겨도 인사도 안 시켜주고 보여주지도 않던 애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 있지. 승환이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우리 지연이가 떡하니 나타났잖아. 근데 이제 우리 승진이도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니. 엄마는 승환이고 승진이고 둘 다 영원히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지. 어머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부터 동서 질투나서 안 되겠는데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보다 동서 더 예뻐하면 저 완전 삐져버릴 것 같아서 어떡해요? 제가 웃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께서 얼른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우, 얘는 우리 부분 당연히 지연이 네가 최우선이야. 얘는 뭐 그런 농담을 하고 있니? 지연아, 엄마는 승환이 승진이보다도 너야. 아무리 예쁘고 싹싹한 애가 내 둘째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한들 너만큼 예쁘고 사랑스러울 리 없다. 우리에게 넌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야. 내 배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지연이 넌 정말 예쁜 내 딸이다. 우리가 얼마나 널 예뻐했는지 그 누구보다 지연이 네가 더 잘 알잖니? 이러시면서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괜히 눈물이 나오더군요. 전 눈물을 꾹꾹 눌러 참으며 애써 장난치듯 목소리를 꾸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서에게 엄청 잘해줘야겠네요. 동서가 소외받는다는 생각 들지 않게 제가 잘해줄게요. 아무튼 우리한테 지연이가 최고니까 그런 생각, 걱정 절대 하지 마. 알겠지?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 품에서 조금 울었어요. 사실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해도 고등학생 때 있었던 친구들의 배신이나 따돌림이 아직도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가족이 들어온다는 기쁨과 그 새로운 가족으로 인해서 제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동서가 생긴다는 게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저희 불안을 잠재워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완전 울보야, 내 마누라. 그런 저를 남편이 어화둥둥 해주며 달래주는데 그거에도 눈물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자 남편은 저에게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우리 한번 병원에 가볼까? 병원? 무슨 병원? 저는 남편의 말에 정말 순수하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긴장을 했는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하더군요.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는 것처럼 당신은 아직 학생 시절에 다쳤던 마음이 아직까지 아픈 거니까 상담센터라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 남편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부모님이 억지로 데려갔던 정신병원이 떠올랐거든요. 제 표정을 읽은 남편이 서둘러 다음 말을 하더군요. 그때랑 지금이랑 여러 가지 변했잖아. 지연이 네가 병원에 다녔을 때 정신병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쉬쉬하고 무조건 숨겨야 하는 걸로 취급당하던 시대였으니까. 그 당시 의사들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자기 벽을 숨김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늘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내 후배 중에서도 상담센터 다니는 후배들도 많더라고. 내가 잘 찾아볼 테니까 날 믿고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물론 여보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난 나를 믿고 한번 가서 여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 병원에서조차 겪어야 했던 상처들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남편이 저렇게 제 얘기를 하고 정말 사회적 인식이라는 것도 많이 바뀌었으니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의 내면은 아직 어린아이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쉽게 울고 쉽게 짜증도 냈다가 금방 풀리지 않은 저를 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몸만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조금 더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용기를 내고 상담센터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한번 가볼게. 상담센터. 나도 내 마음 치료하고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볼래.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남편은 제게 함께 가자고 권했지만 전 괜찮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 스스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낯선 곳을 찾아간다는 게 두려움도 있었지만 혼자 해내고 싶어서 남편에게도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센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딱딱한 의자가 아닌 푹신한 의자에 편안한 분위기가 긴장했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고 무엇보다 의사 선생님께서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해 해주시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첫 진료가 끝나고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데리러 온 남편에게도 아주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진료였는데 어땠어? 별로면 내가 다른 곳 알아볼까? 아니, 좋았어. 처음엔 낯선 곳이니까 좀 불편했는데 의자도 푹신하고 분위기도 좋아. 나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도 좋은 분인 것 같아. 고등학생 땐 날 그냥 정신병자로 몰아갔었는데 여기 선생님은 그냥 조용히 내 얘기 들어줬어. 진짜 그냥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말이야.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네. 다음 진료도 여기서 받아볼래?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좋은 곳 많아. 아니, 나 벌써 다음 상담도 예약 잡고 왔어. 옮기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할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고 저도 오랜만에 밖에서 먹고 산책하고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담센터를 다니는 것에 익숙해지고 마음의 무게를 점차 줄어갈 때쯤 도련님이 남편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며 연락을 했어요. 난 당신이랑 가는 게 제일 좋지만 당신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나 혼자 다녀올까? 아니야. 나도 가서 보고 싶어.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나도 도련님 여자친구 궁금해.
남편은 제 말에 웃으면서 집에서 7시까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데리러 오겠다고 하고 출근을 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간단하게 아침을 챙겨 먹고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전 서둘러 주방에 있던 사탕을 입에 물고 냉장고에서 포도주스를 꺼내 마셨죠. 오랜만에 찾아온 저혈당 증세에 괜히 마음이 불안해져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안 그래도 전화해보려고 했는데 점심 먹었어? 아, 점심시간이었구나. 어쩐지. 집안일 하다가 갑자기 저혈당 증상이 와서 사탕 먹고 포도주스 먹었어. 왜 그랬나 했는데 내가 집안일 하다 점심시간 놓쳤나 봐. 뭐? 지금 괜찮아? 내가 지금 집으로 갈까?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사탕도 먹었고 포도주스도 먹었으니까 괜찮아. 근데 오늘 난 못 갈 것 같아. 집에서 혈당 체크 계속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서 어쩌지? 도련님한테는 나도 간다고 얘기했지? 됐어. 난 승진이보다 당신이 중요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혈당 체크하면서 혹시 병원 가야 할 것 같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승진이한테는 당신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긴 했는데 그거야 내가 잘 얘기하면 되는 일이니까. 승진이도 당신이 당뇨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거 아는 녀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안심이 된다. 내가 정말 미안해한다고 대신 전해주고, 이번에 내가 미안해서 밥 산다고 말해주고, 당신이 도련님이랑 도련님 여자친구한테 맛있는 밥 사줘. 알겠지? 이번에 정말 내가 미안해한다고, 다음에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겠다고 꼭 말해주고, 고마워. 남편은 알겠다고 하면서 얼른 밥 챙겨 먹고 혈당 체크해서 자기한테도 알려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전 남편과 전화를 끊고 시계를 확인했더니 정말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집안일에 몰두했더니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사실 당뇨는 혈당과의 싸움이라고 정해진 시간에 주사를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고 혈당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가끔씩 밥 시간을 놓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난 건 처음이라서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전 서둘러 밥을 챙겨 먹고는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혈당이 정상 수치로 나오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은 도련님과 도련님 여자친구와 짧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왔어요. 오자마자 몸은 어떠냐고 묻는 남편의 말에 전 괜찮다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야? 같이 저녁도 먹고 그러니까. 됐어. 승진이랑 재수 씨도 이해해줬어. 당신 고생하는 거야 우리 집 식구라면 모를 리 없고 재수 씨한테는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바로 이해해줬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잠깐 얘기했고 다음에 우리 집에 초대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천천히 다시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재수 씨랑 사는 게 아니라 승진이랑 재수 씨랑 사는 거고 결혼한다고 해도 우리랑 얼마나 본다고. 그래. 내 걱정해서 빨리 와줘서 고마워 여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꼭 끌어안아줬고 남편도 저를 안아주고는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녁은 먹었어? 혈당은 체크해봤고? 저녁도 대충 먹었어. 혈당 체크해봤고 정상 수치였어. 아무래도 점심시간 놓쳐서 그랬나 봐. 전에는 점심 한번 놓친다고 이러진 않았는데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문제가 생기나 봐. 그래도 바로 잡혀서 다행이다. 당신 다음에 당뇨약 처방받을 때 나랑 같이 가자. 나중에 계속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병원에서 내가 물어볼게. 어떻게 해야 하긴 뭘 어떻게 해. 얼른 내 입에 사탕 넣어주고 포도주스 먹여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저혈당은 사탕, 혈당이 너무 오르면 주사. 알고는 있는데 당장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도 집에서 그래서 다행이다. 외출했는데 그랬으면 꼼짝없이 길거리에서 쓰러졌을 거 아니야. 됐어. 도련님께나 전화드려. 언제가 좋은지 물어봐. 알았지? 안 그래도 이번 주 주말에 된다고 해서 그때 보기로 했어. 당신 그때는 괜찮겠어? 어차피 집에서 보는 거니까 괜찮아.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취소해버리자. 알았지? 전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말하며 얼른 남편에게 옷 갈아입고 오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순순히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고 전 저녁을 차리면서 주말에 뭘 먹어야 할지 고민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성껏 음식도 준비했어요. 곧이어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과 도련님,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 전 남편의 목소리에 현관문 앞으로 갔고 그곳에는 익숙한 듯한 얼굴의 여성이 신발을 벗으며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게 인사를 하며 동서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동서도 저를 보다가 잠시 흠칫하는가 싶더니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아라고 해요. 네, 반가워요. 전 우선 집에 온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에 차려놓은 식사를 대접하고 후식 과일까지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저번에는 미안했어요. 제가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저 때문에 이 사람도 얼른 들어와 버리고 많이 속상했죠. 아니에요. 저희 그날 데이트하고 놀았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맛있는 저녁도 대접해 주셨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하죠. 쉬셔야 하는데 저희 때문에 바쁘게 음식 준비하셨을 텐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느껴지는 기시감에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동서와 도련님이 가고 뭔가 찝찝함을 느낀 저는 남편에게 동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동서 말이야, 도련님이랑 동갑이야? 아니, 우리랑 동갑이래. 둘이 일하다가 만났다고 하던데? 일하다가? 같은 회사인가 봐? 같은 회사는 아니고 협력회사였는데 같이 프로젝트를 하다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듣기로는 재수 씨가 승진이한테 반해서 쫓아다녔고 승진이도 자기 좋다는 사람이 궁금해서 몇 번 만났다가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동서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들었어? 학교? 대학교 말이야? 여보, 그렇게 안 봤는데 학벌 따지는 사람이었어? 장난치듯이 놀리는 남편을 안 아프게 살짝 때리고는 속에 있던 말을 털어놨습니다. 아니, 얼굴이 묘하게 익숙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네. 오다 가다 만난 거 아닐까? 내가 듣기로는 재수 씨도 이 동네 살았다고 하던데 고등학교 때까지 이 동네 살다가 대학교는 타 지역으로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거라고 하더라고. 동네에서 오다 가다 만났으면 그럴 수도 있지. 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묘하게 느껴지는 불쾌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은 걱정 말라고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걱정하지 마. 당신이 재수 씨가 내키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 피하면 되는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안 그래? 웃으면서 말하는 남편의 말에 그 품에 가만히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며 그날은 잠에 들었죠. 도련님과 동서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급하게 결혼을 한다며 저희에게 연락을 했어요. 원래는 느긋하게 내년 가을쯤으로 생각하고 있던 두 사람이었는데 뱃속에 아기가 생겨서 배가 부르기 전에 후다닥 할 거라고 하더군요. 이미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드렸고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할 사람도 없으니 결혼식은 빠르게 준비가 됐고 얼마 전 결혼식을 끝냈습니다. 신혼여행 겸 태교 여행도 잘 다녀왔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도련님 부부는 저희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어요. 신혼집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책장에서 동서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봤습니다. 땡땡 여자 고등학교, 제가 자퇴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 졸업 앨범을 보는데 심장이 바닥으로 처박히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 앞에 서서 가만히 있자 동서가 제게 다가와 묻더군요. 형님, 왜 그러세요? 그자 이 뻔뻔한 얼굴이 기억나더군요. 저를 괴롭히던 양아치 무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약한 척 한다고 저를 괴롭혔던 그 아이였어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자기를 보는 걸 느꼈는지 동서가 주변을 살피다가 조용히 말을 꺼내더군요.
이제 기억나? 우리 같은 학교였잖아. 저는 동서의 말에 몸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괴롭힘을 당하던 고등학교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날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저 혈당이라도 온 거 아니냐며 자기 주머니에 있던 사탕을 급하게 제 입에 물려주고는 저를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죠. 왜? 무슨 일인데? 재수 씨랑 무슨 일 있었어? 어? 아니야. 전 차마 동서가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동서 뱃속에 도련님의 아기까지 있었으니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저희 가족들이 평안해진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무기력했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침대에서 그냥 잠만 잤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생활이 하루, 이틀, 3일 점점 늘어갈수록 제 몸은 눈에 띄게 좋지 않아졌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았으니 몸의 혈당은 널뛰기 하듯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난리도 아니었고요. 밥도 먹지 않았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토가 올라올 것 같은 느낌에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하다가 그대로 툭 쓰러져 버렸어요. 다행히 주말이라 집에 있던 남편이 제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을 입원하고 혈당이 안정이 되면 퇴원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다며 계속 입원을 권했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제가 쓰러졌다는 말에 병원까지 찾아오셔서 남편에게 음식을 챙겨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제가 안정을 찾아갈 때쯤 동서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넌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뻔뻔하게 부른 배를 붙잡고 온 동서는 깔깔거리면서 힘없이 앉아있는 저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여전히 약한 척 꾀병 부리면서 주변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 관종끼는 버리지 못했나 봐. 뭐? 내가 지금 꾀병이라는 거야? 그럼 이게 꾀병이 아니고 뭐냐? 병원복 입고 누워있다고 다 아픈 거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말도 안 되는 너희 억지 때문에 내가 학교도 자퇴하고 도망치다 한국을 떠나고 아직도 과거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이긴 누구 때문이야. 아직도 멍청하게 약한 척 꾀병 부리는 너 자신 때문이지. 어디서 내 핑계를 대고 난리야? 야, 너 꾀병 그만 부리고 일어나. 나 따라서 태어나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네 요리 솜씨로 시부 생일상이나 차려. 이러면서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머리채가 잡히는 그 순간 문 쪽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향 것 당장 안 떨어져! 저도 동서도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소리에 깜짝 놀라 얼음처럼 굳어있는데 시아버지가 성큼성큼 저희 쪽으로 다가오셔서는 아직도 붙잡혀 있는 제 머리카락을 동서의 손가락에서 조심스럽게 빼내시고는 동서의 뺨을 철썩 때리시더라고요. 다 들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넌 그깟 생일상 차리기 싫어서 아파서 입원한 사람을 괴롭혀?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됐다. 그 말하고 썩 꺼져라. 내가 다 들은 이상 더 이상 우리 귀한 지연이한테 너 같은 학폭 가해자가 곁에 붙어있는 거 참을 수가 없다. 아버님 지금 저 때리신 거죠? 아버님 손주 가지고 있는 저 이거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라. 나는 손주보다 인간의 됨됨이가 중요한 사람이야. 지연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참으면서 너를 비밀로 했을지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안 좋은데 넌 아픈 사람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꾀병 부리지 말라는 말을 하다니. 난 너같이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며느리나 그 며느리 배에서 태어난 손주 필요 없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동서를 병실에서 몰아내셨고 저에게 다가와 동서가 쥐어뜯어 헝클어진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시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말을 해야지.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시던지 저는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를 통해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된 남편도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으로 뛰어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말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와 도련님께서도 병실을 찾아왔고 도련님은 동서가 학폭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화를 냈어요. 그때 동서가 도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아버님 신고할 거야. 어떻게 자기 손주를 가지고 있는 나를 때릴 수 있어? 얼마나 큰 목소리로 말하는지 핸드폰 너머로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저 역시 동서를 고소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신고하기만 해봐.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네가 먼저 가만히 있는 내 머리 쥐어뜯었잖아.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전화를 곧바로 끊겼고 그 다음날 시댁으로 동서의 부모님이 쳐들어와서 여기가 임신한 며느리 뺨 때리는 시부모가 사는 집이냐고 동네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동서 하나 때문에 평화로웠던 저와 시댁이 초토화가 된 거죠. 저희 시부모님은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동서의 부모님은 경찰과 함께 가면서 동네 떠나가라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동네에 시부모님께서는 집에 있었던 사정을 간단하게 얘기하며 동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며 떡을 돌리셨대요. 동서가 정말로 시아버지를 폭행으로 신고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와 남편은 그날 병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도련님은 정말 동서에게 이혼을 하자며 소장을 보냈지만 뱃속의 아기 때문에 양육권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군요. 도련님께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고 싶다고 하셨지만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전 퇴원을 하고 저희 집이 아닌 친정으로 요양을 왔어요. 이것도 시부모님께서 먼저 권하신 거였습니다. 동서가 저와 남편의 집에 찾아올 수도 있고 시댁에는 이미 한번 동서 부모님께서 찾아오셨으니 안전한 친정으로 가서 안정을 찾으면 좋겠다고 하셔서요. 남편도 당분간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지금 친정에서 양가 부모님과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요양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일을 상담센터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로 써 털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이 어려우면 글이라도 써서 털어내는 게 어떠냐는 물음에 조심스럽게 사연을 적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